1994년 9월 서울 서초경찰서. 여느 때와 같이 야간 근무를 서던 강력계 반장 고병천 씨에게 호출이 걸려왔습니다.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반장님을 찾습니다.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자신을 찾는다는 황당한 호출이었는데 고병천 씨는 한 의문의 여성을 보게 되고 그녀는 반장에게 매달리며 빌었습니다. 이선영 씨는 사람을 납치해서 총으로 쏴 죽이고 시체를 아궁이에 태우는 집단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자초지종 그녀가 겪어왔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고 반장은 그녀가 말한 진술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자신을 찾아온 의문의 여성, 그녀가 진술한 충격적인 이야기. 여기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윤호아의 충격실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94년 9월) 경찰서에 한 실종 신고가 접수됩니다. 카페에서 악기 연주를 하며 생계를 이어나가던 아들이 며칠 전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아 그의 가족이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다 큰 성인이, 그것도 성인 남성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단순 가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고한 다음날 뜻밖의 소식이 그의 가족에게 찾아가게 되는데 바로 아들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시신에서 술 냄새가 났고 귀중품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사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종원 씨의 시신을 확인한 가족들이 보기에는 이 사건의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집은 성남시였고 직장은 서울이었는데 그의 시신이 발견된 곳이 아들이 전혀 갈 이유가 없는 전라북도 장수였습니다. 시신의 상태 또한 상황과 맞지 않았던 것이 그가 탔던 자동차가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는데 그의 시신에는 아무런 상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증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 그대로 수사를 종결시켜버립니다. 한편 종원 씨의 시신이 발견된 같은 날 또 하나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이번에는 중소기업의 사장 부부가 납치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의 사무실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립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금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다는 사장의 전화였습니다. 거금이 필요하다는 사장의 전화에 전화를 받은 직원이 회사 돈을 끌어모았지만 금액은 8천만 원. 다 끌어모았지만 8천만 원이 전부입니다라는 말을 확인한 사장은 약속 장소인 광주로 돈을 가지고 오라며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직원은 여기서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집은 서울이고 공장은 울산이다 보니 사장이 광주에 있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직원은 급한 마음에 돈을 챙겨 약속 장소로 떠났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돈을 건네받은 사장은 작은 목소리로 충격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납치됐어. 아내가 인질이야. 따라오지 마. 돈을 건네받은 사장은 차를 타고 사라졌고 사장의 신변이 걱정된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수상한 신고가 들어왔지만 사건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던 어느 날 경찰서로 어느 한 여성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반장에게 사건의 실마리가 될 이선영 씨였습니다. 1994년 9월 7일 남양주시 조안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선영 씨는 직장 동료인 이종원의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집으로 가던 중 승용차 한 대와 트럭 한 대가 이종원 씨의 차를 가로막게 되는데 승용차 안에서 가스총과 칼로 무장한 괴한들이 나와 선영 씨와 종원 씨를 구타한 뒤 끌어내렸고 괴한들은 그들을 납치하게 됩니다. 납치범들은 그들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했으나 한낮 카페에 아르바이트생과 악사였던 이들에게 돈은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돈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괴한들은 그들을 죽일지 말지 토론을 했습니다. 결국 여자는 살리고 남자는 죽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고 괴한들은 선영씨를 공범으로 만들어 범죄 행위를 발설하지 못하도록 선영씨로 하여금 직장 동료인 종원씨를 죽이도록 시켰습니다. 선영씨는 종원씨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이에 답답한 괴한들은 종원씨를 구타하기 시작했고 여러 번 전기 충격을 가해 종원씨를 살해하게 됩니다. 악몽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94년 9월 14일
어느 한 부부가 아지트로 납치당해 끌려왔습니다. 이들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부부로 괴한들은 이들에게 몸값을 지불하면 풀어주겠다며 몸값으로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괴한들은 아내를 인질삼아 남편이 돈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남편이 들고 온 금액은 8천만 원. 난생 처음으로 만져보는 큰 돈에 괴한들은 부부의 처분을 놓고 토론을 했습니다. 큰 돈을 지불했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줄만 알았던 부부는 결국 괴한들에게 끔찍하게 살해당하게 됩니다. 괴한들은 선영씨를 확실히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그녀의 몸을 구속해 강제로 총을 발사하도록 만들었고, 어쩔 수 없이 살인을 저지른 선영씨는 그때부터 괴한들에게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부의 시체를 정리하던 선영씨는 다시 한번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조직원들이 부부의 시체를 잘게 잘라 식인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악몽 같았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괴한들의 행동대장이었던 김현양이 무기를 잘못 다뤄 손에 상처가 나게 됩니다. 선영씨는 김현양에게 병원에 같이 가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김현양은 이를 흔쾌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병원에 도착한 선영씨는 김현양에게 현금이 든 지갑과 휴대전화를 맡기고, 김현양이 진로실로 들어간 사이 그대로 도주하게 됩니다. 택시를 타고 해남경찰서로 가려 했으나 끔찍한 짓을 당한 선영씨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고, 결국 해남경찰서가 아닌 서울로 도망쳐 자신이 일했던 카페에 전화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카페 주인과 그의 남동생이 그녀로부터 자초지종 설명을 듣게 되고, 남동생이 평소에 카페를 즐겨 찾던 형사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반장은 그녀가 겪은 충격적인 일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간에 아직 발표되지 않았던 이종원의 사망 사건과 중소기업 사장 부부의 실종 사건에 대해 선영이 진술을 하자 고 반장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고 반장은 동료들을 모아 선영씨가 감금되어 있던 괴한들의 아지트로 가서 괴한들을 일망타진하게 됩니다. 붙잡힌 이들이 행해왔던 충격적인 악질들이 세간에 발표되는데, 오늘 신원이 공개된 이른바 지존파 조직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그 유명한 지존파였습니다. 지존파는 야타족, 오렌지족과 같은 이들에게 분노한 이들이 모여 만든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만의 행동 강령을 만들어서 행동했으며 배신한 이는 가차없이 살해했습니다. 그들은 돈이 많은 이들을 증오했지만 막상 그들이 살해한 부부는 빚으로 회사를 운영했으며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각을 후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범행을 더 저지르지 못한 아쉬움을 보였습니다. 가족들 내 손에 못 죽여서 시작도 못하고 간 게 한이 되고, 이내 식인까지 했다고 말해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했습니다. 혼자 먹었어요, 혼자. 혼자 먹었어요? 왜 먹었어요? 인간을 포기하려고. 지존파의 조직원들은 한 명을 제외한 전원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아 1995년 11월 2일 그들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른바 지존파 두목 김기환을 비롯한 지존파 일당 6명 등 사형수 19명에 대한 사형이 오늘 집행됐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최악의 범죄로 손꼽히며 수많은 영화에 영감을 주게 됩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까지 만들었을까? 지금까지 윤호아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